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사연일지 궁금하시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는 40대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말 한마디로 빚도 갚는다고 하는데 저의 형부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제대로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기고 말았죠. 평상시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절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 항상 진솔하게 대하는 모습이 좋다며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덕분에 심성이 착한 남편도 만나고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제 위로 4살 언니가 결혼하면서 형부가 생기고 난 뒤에는 사람이 말로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언니가 저보다 결혼을 3년 정도 일찍 하다 보니까 저는 예전부터 형부를 봐왔던 사람인데요.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는 사실 말하는 태도나 행동들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언니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분위기가 괜찮았던 편이라 제가 결혼을 막는다든지 그런 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냥 언니가 좋아하고 또 형부가 될 사람도 말과 행동만 그랬을 뿐이지 두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제가 상견례 당시에 봤던 형부는 본인의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언니를 책임질 수 있다면서 강력하게 어필했는데요.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그 모습이 책임감 있고 남자답다고 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책임감 하나는 정말 어딜 가나 빠지지 않아. 한 회사에서도 근속을 오래 했고 가정적이라서 다정함이 느껴지니까 결혼 상대는 딱이지. 근데 언니, 내가 볼 때는 너무 말하는 거에 있어서 허세가 많으신 것 같던데. 진짜 자산이 그 정도 있으시대? 집도 거기서 해오는 거고? 얘 알잖아. 언니 사람 하나는 진짜 잘 보는 거.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과는 달라. 그러니까 결혼도 하는 거지. 네가 어려서 뭘 잘 모르는 거야.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도 그 당시에는 제가 연애 경험도 많지 않고 든든하고 남자다운 사람의 기준이 자신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허세가 있긴 했지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은 보기가 좋았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언니가 좋아한다고 하니 두 사람을 축복해주기로 했던 것인데요. 다행히 준비는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되었어요. 형부는 상견례 당시에 했던 약속을 지키면서 집도 준비해오고 제가 보기에도 언니가 시집을 잘 간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뒤로는 언니와 자주 만나진 못했는데요. 당시 24살이어서 마지막 학기라 바쁘게 보냈던 시기였거든요. 제가 언니를 다시 만나기 시작했던 건 졸업 후 취업하고 나서였는데요. 여유가 생기니까 둘 다 같이 여행도 다니고 저녁도 먹으면서 지낼 수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언니가 제 나이가 차고 있고 또 직장도 잡았으니 결혼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상대가 있으면 하겠지만 당장은 생각이 없다면서 말을 하니까 예쁜 나이가 지나가기 전에 연애도 많이 하고 형부처럼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먼 미래라는 생각이 들어 딱히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지금은 결혼을 늦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만 제가 20대던 시절에는 30살까지 안 가면 주변에서 빨리 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언니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도 조금씩 압박을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결혼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라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주변에서도 소개도 받고 있었는데요. 다들 결혼하실 상대라면 어떤 걸 보시나요? 아무래도 오래 함께 할 사람인 만큼 초반부터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저와 상대방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가정 환경이라든지 상대 부모님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잖아요. 저는 제 주변에서 시월드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결혼을 하는 게 오히려 손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언니가 결혼 생활하는 걸 보면서 저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까 그만큼 내 짝이 있는 게 좋은 거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도 있어서 언젠가 저도 짝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뒤에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거든요.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건 저희 매장에 배달하러 왔을 때 보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회사에서 시키다 보니 직접 받으러 가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때 까무잡잡한 피부와 큰 키가 바로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서 일하는지 종종 저희 매장에 배달을 올 때마다 제가 커피를 챙겨드리기도 했는데요. 힘든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열심히 혼자 배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끌리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외적인 면으로도 든든한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제 이상형과 딱 맞는 사람이더라고요. 또 매일 일을 빠지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끌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도 예전부터 생활력이 강하다 보니까 본인의 일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종종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도 트게 되고 나중에는 커피까지 같이 마시게 되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주변에서는 배달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렇게까지 친해질 필요가 있냐는 반응이더라고요. 저분은 다 좋은데 왜 굳이 힘든 배달 일을 하실까? 인성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말이야. 나는 아무래도 배달은 조금 선입견이 생기더라. 저는 뭐 튼튼한 팔다리로 일하겠다는데 딱히 직업에 대한 선입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아니지. 배달은 보통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하지 않아? 나는 개인적으로 직업은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소개팅 갈 때도 은근히 보게 되던데. 그나저나 요즘 자주 보는 것 같던데 자기 보려고 일부러 이쪽으로만 오는 거 아니야? 얼마 전에 커피도 마셨다면서. 설마 만나는 사이? 아니요. 지금은 그냥 커피 한 잔 가볍게 하는 사이인 거죠. 어머, 자기 방금 지금은이라고 했어? 그럼 좋은 사이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건가? 근데 정말 잘 생각해봐. 어떤 일을 하는지는 중요한 부분이더라고. 다른 뜻은 아니고 자기도 솔직히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닌데 주변에서 찾는 것도 좋지만 나도 뭐 아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에이, 말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저 진짜 직업도 상관없고 그냥 서로 잘 맞고 성품이 좋으면 되는 거라. 아무튼 이제 일할까요? 가볍게 티타임을 하면서 동료분께 이야기를 해보니 사람들이 배달 직종에 대해 안 좋게 보는 부분이 있다는 건 분명하게 알았는데요. 지금이야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체계적으로 회사가 운영되는 곳들도 있다 보니 예전보다는 인식이 나아지긴 했지만 10년 전만 해도 배달하는 사람들은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직업으로 봤잖아요. 지금은 배달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을 때지만 그 당시에는 달랐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 사람이 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또 꾸준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사람이 좋게 보이더라고요. 저에게는 이 사람이 더 중요했던 것이지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곳에 있어서는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 느껴졌던 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과 또 꾸준히 저를 만나러 오는 길에 느껴지면서 이 사람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퇴근하셔도 되는데 오늘도 커피 사오셨네요? 아니요. 수연 씨 피곤하실 것 같아서 주변에 배달 갔다가 왔는데 타이밍이 맞았어요. 동진 씨는 아무런 마음 없는 사람한테도 커피를 이렇게 매일 갖다 줘요? 아, 그게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니고요. 참. 머쓱해 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귀여워 보이기도 했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그날은 같이 저녁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진지하게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나자고 말을 해봤어요. 저는 동진 씨가 마음에 들어요. 항상 열정적이고 또 성실하시잖아요. 매일 저한테 커피도 사주시고 예전부터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이시라면 만나보시겠어요? 수연 씨 정말 감사하지만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인데 주변에서 수군거릴 거고 직업에 대한 편견이라는 게 참 무시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상관없는데요. 동진 씨의 성품이 좋고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거지 직업을 따지는 것보단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이유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동진 씨도 제가 좋다는 거죠? 수연 씨가 괜찮으시다면 저는 무조건이죠. 무조건 좋습니다.
다행히 저와 같은 마음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회사에 다니는 저에게 더 좋은 선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깊은 사이까지는 못 갈 거라고 생각했다는데요.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니 걱정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배달일 한다는 이유로 쉽게 다가오진 못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교제를 시작하고 3년 정도 만나다가 결혼했어요. 결혼을 하기 전에 따로 가족들에게 남자친구가 있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세밀하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말한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로의 가족들을 만나보기로 했죠. 저는 가장 먼저 부모님께 소개드리기 전에 언니를 먼저 소개하기 위해 형부랑 같이 시간 약속을 잡았는데요. 분명히 제가 몇 시까지 오라고 시간과 장소를 적어서 보내주었는데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게 도착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첫인상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언니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오는 길에 일이 있었다고 하길래 그냥 넘어갔어요. 일이 생기는 변수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고 언니도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거든요. 다행히 남자친구도 이해했던 부분이기도 했어요. 식사 시간이 되고 난 뒤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형부는 어딘가 불편하다는 듯이 계속 행동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남자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처음에 어떤 말을 하려나 싶었는데 직업에 관련된 것이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고 평소 저축하는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물어봐 주시는데 저도 궁금했던 부분도 있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직업과 관련해서는 약간 비하하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고 언니는 옆에서 그만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상황을 중재시켰어요. 사실 저는 한 번도 남자친구의 직업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사람들마다 하려고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잘 맞는 것도 차이가 있다 보니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그게 왜 중요할까 싶었거든요.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있다면 저는 굳이 반대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형부가 했던 말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언니에게 연락해서 물어보니 언니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잘 들어갔어? 근데 오늘 형부 좀 그렇더라. 그래도 첫 만남인데 너무 하는 일로 동진씨 안 좋게 보는 것 같던데. 에이, 뭘. 그리고 오빠가 한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언니는 너도 결혼해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배달이면 너 나중에 결혼하고 임신하면 외벌이로 되겠어?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뭐. 언니가 몰라서 그러나 본데 배달한다고 못 벌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튼 동진 씨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마. 형부한테도 언니가 잘 말하고. 지 집에 지 생각해서 얘기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좋냐? 오빠한테는 내가 말을 하긴 할 건데 진짜 잘 생각해봐. 배달 일이 얼마나 힘든데 몸 다 상한다니까. 언니에게 이야기를 해봤지만 형부의 말이 틀린 건 없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당시 남편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 사과를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사실 배달이라는 직업 자체에 있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가족인 언니와 형부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직업이라는 게 물론 중요한 부분도 없진 않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활력이 없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연애를 하면서 느꼈던 저희 남편은 쉬는 날 없이 꾸준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성품이 올바른 사람인 만큼 자연스럽게 제가 배울 점이 더 많아진 사람이거든요. 저는 항상 귀차니즘에 빠져서 제대로 해야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었는데 남편은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 그날 할 일은 그날 끝낸다는 게 참 멋있었어요. 처음 언니를 소개해준 날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남편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준 덕분에 마음이 한결 나아졌는데요. 그 뒤로는 부모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께서도 사실 배달이라는 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자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도 다녀야 하고 번듯한 회사는 아니더라도 일반 중소기업 정도는 다녀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도 생각이 저와 비슷하셨는데요. 어떠한 직업군이라고 해도 사람 됨됨이를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다 보니 든든해졌습니다.
엄마와 언니는 좀 더 직업적인 면은 갖추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나중을 생각했을 때도 좋을 것 같다며 말을 하긴 했지만 아버지의 든든한 지지로 결혼까지 할 수 있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히 다른 사람의 기준을 도입해서 볼 생각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어른들의 말씀이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달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제가 선택하는 인생인 만큼 기준이 되는 부분도 제가 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더라고요. 직장이 있어도 망나니처럼 사는 사람이라면 그건 그 사람의 본성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성격과 성품을 위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남편에게 끌렸던 걸 수도 있어요. 성품이면 성품, 그리고 자상한 매너까지 갖추고 있으니 여자들이 딱 좋아할 만한 성격이었거든요. 단지 배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을 놓치기에는 그 사람을 제가 많이 사랑하기도 하고 정말 괜찮았기 때문에 주변에도 배달한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했던 지인들도 다들 나중에는 저를 더 응원해 주더라고요. 이후 결혼하기 전에 시부모님을 만나러 갔을 때 남편의 성품이 왜 올바른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었던 시댁에 대한 이미지와는 정반대이신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친절하게 저를 맞이해 주시는 것은 물론 첫 만남에 저에게 존댓말을 쓰시면서 부족한 아들을 만나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제가 더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니까 시부모님께서 더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이 집 식구가 된다면 저는 행복할 수 있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저희 부모님과 식사하게 되는 상견례 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터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부모님께서도 잘 이해하셨다고 하고 둘이 좋다면 언제든지 결혼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엄마가 꺼낸 말씀은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집이나 재산, 그리고 앞으로 결혼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중점이 돈에 맞춰져 있으니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예단과 예물에 관련해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저희 둘이 맞춰서 하기로 했던 부분이었는데 계획이 없었던 말씀을 자꾸 하셨어요. 그럼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집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하긴 할 텐데 혹시 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집은 저희 쪽에서 준비하고자 했는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두 사람의 힘으로만 시작하고 싶다고 해서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줄 수는 있죠. 엄마, 이전에 얘기했었잖아. 서로 모은 돈으로 하겠다고. 어머머머, 그 일에서 김서방이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래. 그리고 이왕 시작하는 거 네 언니처럼 집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좋지 않니? 둘 다 그만해. 아이들이 좋을 대로 하죠. 부모의 역할은 믿어주고 또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때 밀어주는 것이니까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저희가 사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사는 일인데 서로 얼굴 붉히며 조건 따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 아드님이 성실하게 잘 살았던데 다 부모님께서 교육을 잘하셨나 봅니다. 제 딸아이는 아직 부족한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중간에 아빠께서 중재를 해주셨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께 진지하게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반에는 절 위안가라고 이야기하셨다가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는 건 안 되겠냐면서 얼마 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자리까지 봐오셨더라고요. 엄마, 상견례 이후부터 이상해. 이미 결혼 약속도 했고 그전에는 이런 소리 없다가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얘, 너를 고작 배달이라는 사람한테 보내려고 이렇게 키운 줄 알아? 선자리도 알아봤으니까 한번 봐봐. 직장도 좋고 네가 좋아하는 성품도 올바른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동진 씨야. 계속해서 반대한다고 해도 난 결혼할 거니까 정 싫으면 식장에 오라고 안 할게. 얘, 너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엄마가 네 생각해서 네 미래 생각해서 그런 거지. 진짜 나중에 돈 없으면 싸움밖에 안 난다니까. 다들 그만 좀 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당신 진짜 선자리 알아봤어? 김서방이랑 결혼하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말려? 그냥 둘이 잘 살게 내버려둬. 정 싫으면 수연이 말대로 당신은 오지 말던가. 나만 참석할 테니.
엄마께서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지 처음에는 허락을 해주셨다가 마음을 바꾸신 이유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는 언니까지 그러니까 결혼이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건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빠가 중재해 주시다 보니 결혼까지 잘할 수 있었는데요. 결혼한 뒤에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면서 저는 평소와 같이 회사에 다니고 남편도 열심히 일하면서 생활했어요. 제가 시댁에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 집에서는 은근히 남편을 무시하는 게 느껴져서 그때부터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선물을 들고 찾아가면 얼마 되지도 않은 월급으로 어떻게 이런 걸 사오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특히 형부도 말을 덧붙이면서 비아냥거리는 게 싫었어요. 언니는 계속 걱정되는 마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라지만 사실 받아들이는 처지에서 기분이 나쁠 만한 말들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월급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도 언니는 안정적이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미리 나중을 위해 대비가 필요한데 얼마나 돈을 모을 수 있겠냐는 그런 말만 계속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제가 금수저는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집안은 굉장히 평범한 편이에요. 언니도 어린이집 교사고 저도 일반 그냥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기존 또래보다 일을 빨리 시작하다 보니 직급이 살짝 높았을 뿐이거든요. 부모님도 평범하신 분들이라서 제가 이런 걸 따질 집안은 아니라서 더 이상했어요. 막말로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종종 나가서 배달 일을 하는데 그렇다고 또 벌이가 적은 것도 아니라서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가 더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둘만 잘 살면 된다고 하긴 하지만 가족 행사를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은근히 남편도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에게 이야기하며 불편하면 친정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본인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 엄마가 이상한 소리 했지. 미안해. 당신이 고생이다. 이럴 바에는 그냥 친정에 안 가는 게 좋겠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인정도 안 해주시고. 나는 당신이 이런 취급받는 거 싫어서라도 나 혼자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야, 여보. 내가 부족한 게 맞지. 친정 부모님 입장에서는 배달부 사위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잖아. 나한테는 얼마나 잘하고 성실한 남편인데 고작 직업 하나로 평가받는 게 속상해서 그렇지. 괜찮아. 당신도 계속 마음 쓰였구나. 나는 진짜 괜찮으니까 마음 풀어. 남편이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 걱정되었는데 본인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친정에서는 제가 커버를 잘 쳐주고 있다고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남편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참 저희 집안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저는 시댁에 가면 항상 사랑받기 때문에 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하는데 장모라는 사람이 계속 핍박을 주니 잘하고 싶은 마음에 챙겨갔던 선물도 무한해지는 게 싫었어요. 그 뒤로는 남편이 괜찮다고 해도 가족 행사에는 저만 가고 웬만하면 제 가족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불편한 자리가 이어지면 저라도 싫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워낙 착하고 참는 게 좋은 거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제가 답답하게 더 느껴졌던 부분도 있어서 사전에 차단을 해주기로 하고 한동안은 저만 다녔더니 친정에 가면 왜 김서방을 두고 왔냐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친정에 어떻게 저만 보내냐는 말로 저에게 오히려 더 안 좋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제 남편이 어떻게 해도 트집을 잡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저희 가족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진지하게 저희 가족이 있을 때만 남편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렇게 무시할 사람이 아니라고 다시 말을 해줬어요. 언니에게는 형부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그럼 직장이라도 제대로 잡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로 받아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는 평상시에 저희 자매가 사이가 좋은 편이었는데 괜히 이런 일로 서로 앙심만 깊어졌어요. 저는 제가 아까운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언니부터 시작해서 형부 그리고 저희 부모님까지 남편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하니까 제가 알던 가족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속물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밤낮 없이 일을 한 남편을 보면서 저 하나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계획했던 만큼 자본금을 모으려고 했던 것도 있고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서 서로 노력하고 있는데 괜히 저희 집안 때문에 남편이 더 위축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남편은 본인의 일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 딱히 신경 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당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직업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남편은 못 배우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대학 졸업도 잘해서 시험이야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저도 문득 왜 배달을 고집할까라는 생각이 들어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남편에게 물어봤을 때 들려오는 대답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알바로 간단하게 시작했는데 할수록 좋은 점이 많고 시간도 자유로워서 언제든 통화하고 싶을 때마다 할 수 있는 점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일을 오래 해온 만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다 보니 요령이 생겨서 그 요령대로만 하면 된다는 게 좋았대요. 본인도 처음에는 직업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다들 대학까지 나와서 배달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않았다고 해요. 벌이도 본인이 알고 있는 수준보다는 높아서 딱히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오히려 주변 친구들이 더 난리였다고 하네요. 저 같아도 멀쩡하게 대학에 나와서 머리도 괜찮은 친구가 갑자기 배달을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본인도 일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흥미를 느껴야 하고 그만큼 보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에 공감을 할 수 있었어요. 직업이 중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좋아 부부로서의 생활을 두고 봤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잘 살고 있었어요. 오히려 주변에서 하는 말들을 들을 때 흔들렸으면 제가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겠죠.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실제로 만나보니까 다정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잘 도와주기도 하고 시부모님께서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여행을 갈 수 있게 지원까지 해주셨어요. 반면 저희 부모님은 매달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으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한두 번이야 도와드릴 수 있지만 저도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계속 금전적으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럴 때마다 남편 직업이 변변치 않아서 용돈을 넉넉하게 못 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안 해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금액대도 높아지고 엄마인데 이 정도도 못 해주냐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괴로웠어요. 그래도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머님 댁에 가서 제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알아버린 뒤로는 남편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결혼 3년 차가 되던 날 아버님 생신이어서 같이 식사를 하던 때였는데요. 오랜만에 저녁 같이 먹으니까 좋네요. 그이가 바쁘지 않으면 자주 올 텐데 서로 일하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괜찮아. 오늘 아버지 위해서 식사도 준비해주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수연이가 올바르게 잘 자란 것 같아서 사부인에게 감사하고 있단다. 좋게 봐주시니 감사해요. 요즘에 남편이 새벽에 일러 가는 건 알고 계시죠? 아침이라 피곤할 텐데 매일 일찍 일어나서 나가는 모습 보니까 뭐라도 해줘야겠더라고요. 에휴, 안 해도 된다니까 걔는 참. 어련히 알아서 굴러 들어오는 돈들이 있을 텐데. 돈이요? 어디서요? 동진이한테 얘기 못 들었니? 지금 건물 있는 것 중에서 명의 변경 들어갈 텐데 건물도 있으면서 뭘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원. 건물 얘기는 들은 것이 없어서요. 결혼하기 전에도 서로 오픈했을 때 별다른 말이 없었거든요. 아마도 정해진 바가 정확하지 않으니 말 안 했을 거다. 아버지가 건물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워낙 많이 봐서 동진이한테도 아마 그렇게 말했을 텐데 결혼 후에는 얘기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네, 저는 들은 얘기가 없었는데 뭐 건물이 있든 없든 전 동진 씨 사랑하는 거니까요. 사실 없다고 해도 상관없고요. 그럼 다행이다. 어디서 이런 참한 며느리를 얻었는지.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별로 저에게는 타격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들은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아닌 어머니께 들은 말이라서 제가 직접 물어보기 전에 남편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딱히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도 까먹고 있을 때쯤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정말 남편을 잘 골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얼마 전에 들었었지? 건물에 대한 이야기 말이야. 궁금했을 텐데 왜 안 물어봤어? 그냥 때 되면 이야기하겠다 싶었지 뭐. 그리고 그게 내 것도 아니고 당신 건데 내가 왜 그걸 궁금해하겠어. 건물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한 채 정도는 팔아도 될 것 같아서 팔았어. 팔고 난 뒤에 당신 선물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거든. 친정 식구들한테도 얘기하고. 뭐? 우리 가족한테? 절대 안 돼. 이야기하지 마. 분명 알자마자 붙어먹으려고 할 거야. 남편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이후 아버님께서 2채 정도를 더 양도해 주시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고 하길래 절대 하지 말라고 말했고요. 남편은 제 말에 알겠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궁금해서 왜 그럼 그동안 배달 일을 해왔냐고 물어봤는데요. 그건 본인이 받을 건물이라고 해도 아직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었고 본인이 할 도리는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동안 손을 벌리지 않고 살고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남편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도 저희는 평소와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지냈는데요. 건물을 한 채 팔았어도 여유가 생기긴 했지만 저희는 약간의 돈만 남겨두고 미래를 위해 통장에 다시 묶어둔 상태였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놀란 부분도 있었지만 한 가지 화가 났던 것은 이런 사람을 무시했던 친정 식구들 때문이었는데요. 그동안 잘 참고 넘어왔지만 저희 집보다 더 잘난 사람을 깔보는 게 싫어서 이번 가족 모임 때 완전 뒤집어 버렸습니다. 남편은 부모님께서도 아시고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니 말하자고 했었는데 제가 반대를 했었잖아요. 알게 되면 더 돈을 달라고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거든요. 이번에 터트리면서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일을 벌리고 왔어요. 그때는 언니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약속을 잡았는데 1시간 이후에야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예의가 없을 뿐더러 오자마자 저희에게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아유 미안. 일이 너무 바빠서 말이야. 너무 아까우면 김서방이 보는 시급만큼 내가 쳐줄게. 아니다. 한 2배 정도는 줄 수 있겠는데? 형부, 지금 늦어놓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사과가 먼저 아닌가요? 에이, 늦을 수도 있지. 시급 2배를 준다잖아. 뭐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냐? 일 안 하고 돈 받는 건데. 진짜 못 들어주겠네. 여보, 일어나. 그냥 가자.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처제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아니, 솔직히 배달도 안 하고 2시간 시급 버는 건데 이득 아니냐고. 그깟 돈 없어도 살 수 있고 이제 앞으로 보자는 일 없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남자 새끼가 능력도 없이 배달하는 거 스타트해야지. 우리가 틀린 말 했어? 네가 장가 올 때 집을 해왔냐 아니면 뭘 해왔냐? 둘이서 하겠다고 해놓고 다 생략해버렸잖아.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우리 집안 사위라고 들어와. 형부의 말을 끝으로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그대로 뺨을 올리며 한마디를 남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도저히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뭐? 네가 할 말은 아니지. 이 사람 물려받을 자산만 해도 건물 3채는 되는 사람이야. 얼마 전에는 한 채는 팔아서 현금까지 두둑해졌는데 이 정도면 말 다 했지. 능력 없는 건 너야. 뭐? 건물 3채? 거짓말 치지 마. 누구는 말로는 못해? 아이씨, 그렇다고 뺨을 날려 이게. 그만하시죠.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쪽 말대로 제가 능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직업이 없을 뿐이지 평생 먹고 살 돈은 있습니다. 걱정 마시죠. 저를 내려치려는 형부의 팔을 잡고서는 남편도 지쳤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그대로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시원하게 말을 해서 편하긴 했지만 문제는 그 뒤였는데요. 건물이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언니는 저에게 그걸 어떻게 말을 안 할 수 있냐면서 제 지분은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를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언니와 형부는 번갈아 가면서 그게 사실이냐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저희를 호출하셨어요. 부르셔서 오긴 했지만 건물에 대한 이야기라면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제 거도 아니고 남편 건데 왜 그렇게 탐을 내세요? 그게 왜 네 지분이 없니?
너가 결혼할 때 들고 갔던 돈이나 뭐 생활하면서 김서방한테 줬던 게 있을 거 아니야. 김서방 자네가 말해보게. 왜 이야기를 안 하나? 혼자 그 건물 다 독차지할 생각이었던 거야? 그런 건 아니고요. 아버지께 받기로 한 기간도 한참 남았었고 이제 한 채 받아서 처분한 것뿐입니다. 아직 제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곧 김서방 거 될 것인데 친정이 이렇게 어려운 걸 알면 판 건물에 돈이라도 나눠주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이지. 엄마 그만 좀 해. 그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들고 간 돈이 얼만데 그래. 그걸 다 내가 썼겠냐? 네 형부가 사업해보겠다고 다 들고 간 돈이야. 아니 거기서 우리 그 얘기가 왜 나와?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라며. 그야말로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고 아버지께서는 면목이 없다며 사과를 하셨어요. 그동안 제가 들였던 돈이 다 형부에게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대로 금전적인 지원은 끊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달마다 월급날이 되면 돈이 안 들어왔다면서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딱 자식의 도리를 할 정도만 전해드렸고 이후에 도와달라는 연락은 일체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이번엔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지 저에게 친정과 교류가 없어도 된다며 너무 애쓰지 말라더군요. 저희 집안이 이렇게 물질적인 면으로만 저희에게 요구할 줄도 몰랐고 딱 아버지 한 분만 입장을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대로 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이 얼마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신 건물 중 하나가 형부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는 곳이야. 그래? 근데 그게 왜? 얼마 전까지는 월세를 잘 냈다고 하는데 지금은 보증금을 다 까먹고 월세를 내지 않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못 받을 것 같아서 여보한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아무래도 형부잖아. 다음 달에는 내 명의가 될 텐데 월세라도 낮춰드려야 하나 해서. 여보, 아직도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주면 어떡해. 난 이미 내 형부는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 지 오래야. 이번 기회에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자.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좋은 생각이 떠올랐고 월세를 낮추려고 생각했던 남편을 보니 짠하기도 했어요. 워낙 착한 사람이다 보니 그 일을 당하고 또 봐주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그 건물이 남편 명의가 되었을 때 그대로 형부를 찾아갔습니다. 저희를 보고 깜짝 놀랐던 형부는 여기를 왜 찾아왔냐는 듯이 묻더라고요. 이제 이 건물 동진 씨 명의로 된 거 알고 있죠? 건물주 바뀌었다고 연락 갔을 텐데. 뭐? 동명이인이 아니라 진짜 김서방이었단 말이야? 들어보니까 보증금도 많이 까드시고 월세도 내지 않으신다고 하던데 이번 달 안으로 해결 부탁드릴게요. 그이가 워낙 착하다 보니 지금까지 봐드린 건데 건물주와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그런 배려 필요하지 않잖아요? 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네 남편이 건물주라면서 왜 네가 생색을 내냐? 김서방, 내가 다 잘못했네. 그동안 내가 모질게 굴었던 거 다 보답할게. 진짜야. 진심으로 사과하네. 사과는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네가 아니라 수연 씨입니다. 저죄를 그렇게 막대하시면 안 되죠. 미안하네. 진짜 미안하네. 내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여기마저 나가게 되면 정말 땅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어. 한 번만 봐주게. 기간은 다음 달로 연장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입금 처리 안 된다면 그대로 정리하실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자네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적어도 6개월은 줘야지. 내가 당장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해? 그건 그쪽 사정이고요. 앞으로 세입자와 건물주 그 이상 그 이하의 관계도 아닌 만큼 예의 차려주시길 바랍니다. 가볼게요. 남편도 결단 있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 형부의 망연자실한 표정이 보였어요. 뒤이어 붙잡고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저희는 더 이상 들어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후에는 언니에게 연락이 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을 하는데 더 들어주기가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저희 부부가 잘못한 것인가요? 건물을 뺏은 것도 아니고 세입자가 돈을 안 내는데 그걸 봐주지 않는다며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협박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사람이 돈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기도 해요. 건물이 있다는 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관리할 부분들도 많고 남편이 혼자서 하기에는 어렵다면서 이번 기회에 퇴사를 하고 본인과 같이 건물을 관리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기존에 다니고 있던 곳에 대한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남편이 이제는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며 퇴사를 하는 게 어떠냐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덕분에 지금은 편하게 건물 관리를 하며 전보다 여유롭게 남편과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형부와 언니랑은 더 이상 연락을 안 하고 있고 부모님께도 자식된 도리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남편은 그동안 지지해주신 아버지께 크게 용돈을 드렸는데 아직 어머니는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아버지만을 위해서 사용하시라고 당부드리고 꼭 형부와 언니가 찾아와도 절대 주면 안 된다고 당부를 드리고 왔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정말 많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잘 봐야 하는 게 사람의 성품이고 또 그 집안을 잘 봐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이번 기회에 돈의 힘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저희 가족들이 그렇게 직업을 따지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성품보다 돈벌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있던 정도 뚝 떨어졌어요. 아버지께 들어보니 형부는 결국 월세를 내지 못했고 건물에서 나온 이후에 집을 팔아 여기저기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해요. 혹시라도 저희를 찾아오진 않을까 싶었는데 저희 집으로 얼마 전 언니와 가위 바구니를 들고 찾아와서 빌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봐달라며 아이도 있는데 이렇게 살 순 없다면서 말이죠. 남편은 그대로 남자 구실도 못하면서 왜 여기를 찾아와서 이러고 있냐고 받아쳤고 그 말에 열이 받은 형부가 남편에게 달려들면서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어요. 결국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부가 감옥에 갈 상황까지 생기면서 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앞으로 눈앞에 보이는 일 없게 할 테니 감옥까지는 제발 보내지 말아달라며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합의를 요청했어요. 여기까지는 웬일이야? 얼굴 보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수연아, 제발 부탁이야. 우리가 다 잘못했어. 감옥까지는 제발 참아줘. 우리 아이도 있는데 범죄자 만들 순 없잖아. 그런 것까지 우리가 왜 봐줘야 돼? 폭력을 쓴 건 그쪽인데 그동안 우리한테 했던 거 생각도 안 나나 봐? 그건 저번에 사과했잖아. 정말 미안해. 이렇게 내가 빌게. 부탁할게. 남자 구실도 못하는 건 그쪽 남편인데 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세요? 돈도 못 벌고 폭력에.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애초에 성격 자체가 그런 사람인데 모르고 사셨어요? 짠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제 남편에게 준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사람을 감옥까지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주었어요. 조금은 덜 시원한 사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제대로 꼬리를 밟은 것과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저희는 아무리 직업에 대해 무시하고 낮게 봐도 가족이니까 걱정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만 했는데 호구처럼 듣고만 있었던 것 같아 이번에는 더 이상 봐주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이 편하진 않았지만 이건 저희의 심성이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들어보니까 형부도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고 언니는 슬슬 저희에게 도와달라는 듯이 연락을 해오긴 하는데 절대 도와줄 생각 없어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잘 산다면서 저한테 왜 배달원을 만나냐고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제 남편에게도 깍듯하게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남편은 지금도 종종 새벽 배달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본인은 그게 더 편하다고 하니까 두고 있고 시아버지는 그때 약속하신 대로 저희에게 건물 2채를 더 양도해 주셨어요. 위치도 좋고 시세도 괜찮은 편이라서 앞으로 노후가 든든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있었던 이야기도 시부모님이 알고 계셨는데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누가 아들이 그런 취급을 당하는데 마음이 좋겠어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렸고 다행히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셨어요. 예전부터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만 잘 살면 된다고 해주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앞으로는 그런 트러블 없이 잘 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저희도 지금까지 큰 다툼 없이 결혼 생활을 잘 이어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 언니에게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형부랑 이혼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있다면서 가정일을 지키겠다고 했던 형부는 결국 또 한 번의 폭력 사건으로 인해 징역에 가게 되었고 언니도 결혼 생활을 정리했다고 해요. 또 폭력을 저질렀다고 하니 혹시라도 언니가 맞은 건 아닌가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는데요. 술을 먹고 본인을 무시한다고 느꼈고 때렸다더라고요.
합의금조차 준비를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징역살이를 한다네요. 단 1년 만에 전세가 제대로 역전되었고 그렇게 남자 능력과 직업만 밝히던 언니와 형부는 제대로 나락을 가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아무래도 친언니니까 안쓰럽다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로 도움을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연락을 하진 않고 있어요. 언니도 생각이 있는지 저에게 연락을 해오진 않았고 엄마께서도 요즘에는 돈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니 잘 정리가 되었네요. 그 일 이후로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겨서 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아이에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예의 차리기예요. 요즘에는 밖에만 나가면 어린 아이들이 어른 공경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해야 할 것, 그리고 나이가 높은 사람에게는 꼭 예의를 차릴 것, 이거는 꼭 지켜주고 있어요. 그동안 남편의 성품 하나만 보고 잘 살았는데 의도치 않게 건물까지 얻게 되면서 역시 성실하게 살면 복이 따라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너무 물질적인 부분들이 크게 차지하다 보니 결혼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물론 금전적인 부분이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온 환경 그리고 성격은 잘 보고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다들 저희 언니처럼 너무 외적인 부분 보여지는 것만 보고 선택하지 마시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올바른 배우자를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한 번씩 정말 부잔데 티 안 내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매일 건물에서 청소만 하는 아주머니가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의 건물주였다던가, 항상 동네에서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 수백억대의 자산가였다던가 하는 얘기 말이에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 같다고요? 그러면 오늘 저의 실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린고비라는 말 너무나 잘 아시죠? 시장에 간 여인이 생선을 만지고 돌아와 그 손을 씻어 생선국을 끓였다거나 천장에 굴비를 매달아 놓고 밥 한 숟갈 삼키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하는 식으로 밥을 먹었다는 재밌는 얘기를 어릴 적에 안 들어본 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얘기를 실제로 겪는 가족들의 고충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세상 둘도 없는 자린고비에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구두쇠인 저희 아빠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아빠는 6.25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즈음 가난하게 짝이 없던 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북한보다도 가난했던 시절이어서 그날 하루 먹을 것을 구하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큰 숙제이자 숙명이었다고 합니다. 구형제 중 장남이었던 아빠는 자신은 굶어도 동생들은 굶기지 않기 위해 틈만 나면 근처 미군부대 주변을 서성이면서 구걸을 하거나 산속에서 칡뿌리를 깨서 동생들에게 먹이는 등 처절하기 짝이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름만 농부였지 평생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술과 노름으로 한평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빠는 그런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장남이었기에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습관이 뼛속 깊이 배어 있어서 그런지 평생을 아주 지긋지긋한 짠돌이로 사셨죠. 얼마나 그 정도가 심하냐면요. 아빠는 지금 이날 이때까지도 한 번도 자가용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버스와 지하철만 타고 다니셨어요. 그 흔한 택시 한 번 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빠는 어릴 적 중학생 때 큰 사고를 당해 지금도 걸을 때마다 왼쪽 다리를 조금씩 절뚝거리십니다. 아니,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절약하겠다고 차 한 대 안 사고 평생을 대중교통으로만 다니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몸도 불편한 사람이 그 차량 유지비 좀 아끼겠다고 평생을 버스랑 지하철만 타고 다닌다니, 이쯤 되면 저희 아빠의 절약 정신이 얼마나 극성맞은지 짐작하시나요? 아빠가 어쩌다가 다리를 절게 된 건진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저도 아주 어린 꼬꼬마 시절에 아빠 다리는 왜 그래? 동네 사람들이 아빠 보고 절름발이래. 절름발이가 뭐야? 하고 한 번 물었다가 이놈! 한 번만 더 아빠 다리 흉보면 집에서 내쫓는다! 하고 호되게 혼난 이후로는 다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호통을 들은 저에게는 아직도 아빠에 대한 서운함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 큰 성인이 돼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사고를 당하고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꼬꼬마 딸내미가 순진하게 물어보는 말에도 그렇게 버럭했을까 하는 마음에 일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아빠가 태워주는 차 타고 한번 등교해보는 게 평생 소원이었는데 저는 자라는 내내 한 번도 그걸 경험할 수 없었죠. 아빠, 이제 우리도 다 크고 밥벌이도 다 알아서 하니까 이제 엄마 생각해서라도 좋은 차 한 대 뽑아서 두 분이서 좋은 데 많이 다니세요. 이제 그 정도 돈은 써도 되잖아요. 냅둬라 얘. 평생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양반이 니들 말이라고 듣겠니? 엄만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다. 아유, 독한 인간. 평생을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서 오날 으뜸 짠돌이의 아내로 살아온 엄마의 말이라 왠지 더 설득력이 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형제가 기억하는 아빠의 짠돌이 일화만으로도 책 한 권을 쓸 정도인데 엄마랑 처음 만나서 결혼할 적 얘기도 가관입니다. 청년 시절의 아빠는 짠돌이 수준을 넘어서 인색할 정도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어서 그런지 여자들한테는 그닥 인기가 없었다고 해요. 한쪽 다리가 불편한 것 때문에 선입견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빠는 여자랑 식사를 한번 하더라도 꼭 반반씩 돈을 나눠서 냈는데 한 번은 같이 밥을 먹은 아가씨가 그날따라 지갑을 놓고 와서 아빠가 밥값을 다 낸 적이 있대요. 그런데 훌륭하신 우리 짠돌이 아빠는 한 달을 졸졸 쫓아다니며 끝끝내 그 아가씨에게 밥값 절반을 받아냈다지 뭐예요. 그 아가씨도 안 줄 작정으로 한 달이나 뻗팅긴 건 아니고 처음에 밥값 절반을 달라고 할 때는 농담인가 싶어서 웃어 넘겼는데 아빠가 두 번, 세 번 얘기를 하자 그때는 자기랑 다시 데이트하고 싶어서 핑계를 대나 보다 싶었대요. 아이 참 상만씨도 알겠어요. 데이트 해줄게요. 무슨 남자가 애프터 신청을 이렇게 멋없게 해요. 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애프터고 나발이고 저번에 제가 대신 낸 밥값 절반 돌려달라고요. 정확히 13,800원입니다. 얼른 주세요. 그쯤 되자 이 아가씨는 진짜 미친놈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무서워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마주치기도 싫어서 슬금슬금 피해 다녔는데 어떻게 알고 자기가 있는 데를 귀신같이 찾아내서 결국엔 그 13,800원을 동전 하나까지 세가면서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이름 모를 아가씨 얘기를 자세히 아느냐? 그 불쌍한 이름 모를 아가씨가 바로 우리 엄마거든요. 엄마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경기를 일으킵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그 13,800원이랑 같이 저 인간을 땅에 묻어버렸어야 하는 건데, 아유! 아니 엄마, 그렇게 꼴도 보기 싫었다면서 결혼을 왜 했대? 말도 마라 얘. 돈만 돌려주면 이제는 다시는 안 볼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 웬걸? 그 다음 날부터 또 만나자고 졸졸 쫓아다니지 뭐야? 아유 염치가 없는 건지 자신감이 넘치는 건지 이 정도로 꾸준한 미친놈이라면 적어도 자기 행동에 일관성은 있어 보여서 몇 번 더 만나나 보자 했던 게 이렇게 평생 붙어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아유 내 팔자야. 그렇게 아빠는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엄마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지금 시대에 남자 나이 30 중반에 결혼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그 시절엔 노총각 중에 제일 노총각이 장가를 간다고 온 동네가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말은 저렇게 해도 엄마 역시 가난하게 자란 데다가 다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기에 이렇게 절약정신이 투철하고 성실한 사람이면 가장으로서 믿어볼만 하겠다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다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문제였죠. 일단 저는 자라면서 맞이인 제가 쓰는 물건조차도 새 걸로 사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에겐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촌 언니 오빠가 있었어요. 아빠가 첫째인데 사촌 언니 오빠라니 조금 신기하죠? 둘째 작은 아빠는 노총각으로 늙어가던 아빠보다 결혼을 훨씬 먼저 해서 일찍 사촌 언니 오빠를 낳았어요. 그래서 웬만한 학용품들이나 옷들은 다 그 집에서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만 물려받아 쓴 게 아니라 당연히 제 둘째 동생, 막내 동생한테까지 이어졌죠. 제가 먼저 물려받은 학용품을 조금이라도 막 쓰는 모습을 보이면 아빠가 어허, 너 그거 막둥이 있을 때까지 잘 남겨둬야 해. 안 그러면 네 용돈에서 깔 줄 알아. 이러면서 잔소리를 했죠. 막내 동생은 자기는 평생 언니 오빠들이 다 쓰고 낡아 빠질 대로 낡아 빠진 물건들만 물려받으면서 살았다고 늘 불만이었습니다. 남동생이었던 둘째는 좀 덜한데 여자였던 저와 막내는 사춘기 예민한 시절에도 입고 싶었던 옷은 못 입어보고 늘 사촌 언니한테 물려받은 옷을 입어야 했으니 저희 형제들의 불만이 얼마나 가득했을지 상상 가시나요? 그뿐만 아닙니다. 화장실에서 세수할 때 비누를 흐르는 수돗물에 갖다 대기라도 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자식들이 아주 집안 살림을 거덜내려고 작정했네. 야, 그렇게 하면 비누 빨리 닳잖아. 앞으로 손에만 먼저 물 묻히고 그걸로 비누 문질러서 닦아. 알았어?
아빠가 어릴 땐 임마 할아버지가 세수하시고 손에 남은 비누 거품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형제들이 다 세수했어. 니네도 말 안 들으면 앞으로 그렇게 한다. 비누만 그러면 다행이게요. 변기도 오줌을 한 번만 싸고 내리면 또 난리가 납니다. 물 아낀다고 3번, 4번은 쌓여야 그제서야 한 번 물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집 화장실은 항상 찌린내가 가득했죠. 용돈도 얼마나 짜게 주는지 용돈 기입장을 1단위로 매일 쓰게 시켰는데 조금이라도 지출에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다음 주 용돈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 참 신기한 게 그렇게 매일 용돈 기입장을 기록하면서 용돈 안 깎이려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다 보니 저는 어릴 적부터 산수와 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수학을 좀 더 깊이 공부하려고 고등학교 때 이과를 택하게 됐고 결국엔 대학도 본격적인 숫자 놀이를 하는 경제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어이 딸내미, 너희 아빠 덕에 그 과에 합격한 거야. 알지? 아빠가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용돈 기입장 훈련 안 시켰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고맙지? 얼른 아빠한테 고맙다고 얘기해. 아이고, 네네. 고맙습니다, 아바마마. 덕분에 대학 문턱도 밟아봅니다요. 아빠는 이게 다 자기 덕이라며 공치사를 했는데 맞는 말이긴 했지만 아빠의 짠돌이 모습에 지긋지긋하게 시달린 저로선 오늘까지도 아빠 앞에서는 곱게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죠. 저는 그렇게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지금부터 소개할 제 예비신랑과는 이 대학원에서 만났습니다. 예비신랑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뒤로하고 스스로 학비를 벌어서 학부를 졸업한 뒤 직장 생활을 몇 년 해서 모은 돈으로 대학원까지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예비신랑의 집은 어찌나 찢어지게 가난했던지 중학생 시절부터 안 해본 알바가 없고 대학에 입학해서도 남들 다 놀러 다닐 때 서울 전역을 오가며 코피 터져가면서 과외를 해서 학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몸에 근검절약이 배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들려주던 아빠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 얘기가 그 사람에게 겹쳐 보이면서 이상하게 끌렸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짠돌이 아빠였는데 아빠랑 비슷하게 살아온 남자한테 끌린다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저희는 특히 어릴 적에 얼마나 구차할 정도로 근검절약을 했어야 했는지를 얘기하면서 많이 친해졌는데 예비신랑은 저도 자기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검소하고 소탈하게 살아온 비슷한 모습이 끌렸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딱히 작정하고 검소하고 소탈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짠돌이 아빠의 스파르타식 짠돌이 하드 트레이닝 때문에 그런 습관이 몸에 익은 건데 그 사람 눈에는 그게 좋게 보였나 봐요. 저희는 그렇게 대학원 시절 내내 연애를 하고서 졸업을 할 때쯤 스멀스멀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됐습니다. 예비신랑은 외동아들인데다가 가난했던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며느리 될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결혼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예비신랑의 부모님을 뵙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예비 시부모님을 뵙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진성이의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진성이랑은 대학원에서 만났다고? 네, 어머님. 그간 대학원 공부 때문에 바빠서 이제야 인사드리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그래.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나? 아버지는 몸이 조금 불편하셔서 일찍 은퇴하셨고요. 어머니는 가정주부세요. 응? 아니, 사돈어른 되실 분이 벌써 은퇴를 하셨다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몸은 어디가 불편하시고? 저는 이쯤 되자 저희 집안 호구조사를 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느낌이 싸했지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버지는 58년생이신데 결혼을 늦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릴 적에 사고를 당하셔서 왼쪽 다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그래도 그 와중에 저희 먹여 살리려고 빌딩 청소일 오래 하시다가 저 대학 졸업할 때 돼서는 다리가 좀 더 안 좋아지셔서 청소일은 접고 지금은 쉬고 계세요. 뭐라고? 아니 진성아, 너 우리한테 사돈 어른들이 그냥 집에서 놀고 계신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이 엄마, 그게 뭐가 중요해.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건데. 그리고 미진이 면전에 대고 부모님이 놀고 계신다니 은퇴하신 거라잖아. 은퇴한 게 노는 거지 이놈아. 그리고 청소부에다가 몸도 성치 않으시다고? 게다가 나이는 왜 그렇게 많이 자셨대? 이봐요 아가씨. 우리 진성이가 아무리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지만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대기업도 다니고 아주 1등 신랑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사돈 되실 집안은 나름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집안이었으면 했는데 이러면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많이 다른데?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될 분이 첫 만남에서 하신다는 소리가 저희 집안의 클래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명망 높은 집안 교수를 생각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부모님 나름 이 대한민국 땅에서 어디 내놓아도 꼴리지 않게 당당하게 잘 사셨어요. 본인들 능력으로 저희 삼남매 대학 교육까지 다 시켜주셨고요. 이 정도면 저희 집안에 무슨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요. 아니 아가씨가 아직 잘 모르나 본데 우리 집안이 한때 얼마나 명망 높은 기업가 집안이었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예요? 청소부란 직업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집안이랑은 수준이 좀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안이 명망 높은 기업가 집안이었다는 건 다 허용에 불과한 얘기예요. 일전에 예비 신랑에게 듣기론 시아버지 되실 분은 신랑이 어릴 적에 사업을 크게 벌이셨다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하고 나서는 투자자들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배임, 횡령 등으로 징역을 살다 나오셨고 시어머니 되실 분은 집이 망하고 평생을 남의 집 파출부로 일하면서 근근히 예비 신랑을 먹여 살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잠깐 사업이 잘 되었을 때의 영광과 허영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해서 자신들이 맞이할 며느리의 집안은 적어도 기업가 이상의 품격은 갖춘 집안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제 파악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사전을 펼쳐놓고 알려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어머님. 어머님도 평생 남의 집 가사일 대신하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청소 노동자로 평생 일해오신 것과 뭐가 다르죠? 그리고 적어도 저희 아버지는 저희 대학 졸업할 때까지 온 가족 부양은 물론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저희에게 손 벌려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진성 오빠는 혼자 힘으로 힘겹게 등록금 벌어서 겨우 졸업했다면서요. 그걸 잘 아시는 분들이 하실 말씀은 아니지 않나요? 뭐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아니 진성이 너는 이런 싸가지 없는 애를 신부감이라고 데리고 와? 꼴도 보기 싫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아니 미진아, 아니 너까지 왜 그래? 엄마도 그만하세요. 시작은 엄마가 먼저 했잖아요. 일단 오늘은 이만 나가자 미진아. 저는 그렇게 예비 신랑의 손에 황급히 이끌려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부모님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저는 완전히 싸가지 없는 며느리로 찍혀서 어쩌면 결혼 자체가 엎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이라 불편한 몸으로 저희 삼남매를 위해 평생 고생한 아빠를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집안을 모욕하는 시댁이라면 아예 결혼을 안 하고 말지 하는 생각에 냅다 질렀던 거죠. 그렇게 이제 이 결혼은 무효고 예비신랑과도 빠이빠이구나 생각했는데 예비신랑이 먼저 손을 내밀어 왔습니다. 미진아, 우리 부모님이 워낙 없이 살아오신 분들이라 자격지심 때문에 그러시는 거야.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 들어봤지? 우리 부모님이 딱 그런 꼴이니까 너가 이해해. 어차피 결혼하면 우리 둘이 살 거잖아. 우리 부모님 쪽은 내가 다시 잘 설득해 볼 테니까 우리 다시 잘해보자. 사실 예비신랑이 하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었고 그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은 예비신랑이었기 때문에 다른 집에 힘없고 줏대 없는 남편들처럼 시부모님 때문에 흔들릴 일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번 한 번만 제가 숙이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그땐 제가 죄송했어요. 안 그래도 몸 불편하신 저희 아빠를 안 좋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욱하는 마음에 그랬네요. 아, 됐고. 어차피 결혼해서 살붙이고 사는 건 니들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지지고 볶든 뭘 하든 알아서 해. 다만 행여라도 우리 진성의 능력에 빌붙어서 살 요량이면 그땐 가만 안 있을 거야. 아이 엄마, 잘 나가다가 또 왜 그래? 아이 저자, 우리 앞으로 볼 날도 많은데 좋은 생각만 하고 삽시다. 스마일. 여전히 예비 시어머님의 무례한 태도에 다시 한번 맞붙을까 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말려주는 남편을 생각해서 그날은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들만 생각하면 정말 이 결혼에 대해 회의감이 들 정도로 싫었지만 그래도 예비 신랑이 좋은 사람이고 저도 혼기를 놓치기 전에 얼른 결혼이 하고 싶은 마음에 처음 예정한 대로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바쁜 와중에도 많이 도와주어서 결혼 준비는 수월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사건이 양가의 상견례 자리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과 신랑 그리고 저는 상견례 자리에 먼저 도착해 있었는데 저희 엄마 아빠가 약속 시간보다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아휴, 아무리 그래도 양가가 마주하는 상견례 자리에 이렇게 늦어서야 쓰나. 아유. 아니, 아버지까지 또 왜 이러세요? 듣는 미진이 민망하게. 차가 많이 막히나 보죠. 차가 막힐 줄 알았으면 일찍 출발을 해야지. 아이 사돈 될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해서 어디다 쓰나? 아우, 엄마도 그만해. 안 그래도 저희 집안을 탐탁지 않아 하는 예비 시부모님들인데 하필 상견례 날 저희 엄마 아빠가 늦어서 책 잡힐 일이 생겨서 저는 그 자리가 완전 가시방석이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분쯤 더 지나서였을까요? 뒤늦게 저희 엄마 아빠가 예약된 룸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차가 어찌나 막히고 사람이 붐비는지. 아니, 그래서 버스도 2대나 보내고 겨우 탔다니까요. 아이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미진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진이 엄마예요. 아유, 늦어서 죄송합니다. 잠깐, 버스요? 지금 버스라고 하셨어요? 예, 저희는 항상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만 왜 그러시죠? 예, 진성아, 너 이리 좀 따라 나와봐라, 어서. 잠깐만, 저희가 좀 실례하겠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난데없이 신랑을 룸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자기들끼리 언쟁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 어리석게도 자기들이 하는 말이 안에 있는 저희 가족에게 들릴 줄은 생각을 못했나 봅니다. 뭐야, 사돈 되실 분들은 차도 없이 버스를 타고 다닌다고? 이거 완전 생 거기 집구석이네? 아이, 게다가 장인 될 사람은 장애인이고. 아니, 넌 애초에 그런 조사도 안 해보고 연애질 시작한 거야? 아이고, 내가 니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아이, 그만해,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속물처럼 살 거야? 이렇게 파토낸 결혼이 벌써 몇 번째야. 어허, 이놈 자식. 어디 엄마한테 버릇없게. 우리가 남 좋으라고 이래? 다 니놈 잘 되라고, 니놈 결혼해서 편하게 살라고 사돈댁이 어떤 집안인지 철저히 살피라고 했건만. 아버지, 아이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 모든 대화 내용을 룸 안에서 다 듣고 있던 저희 가족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저희는 처음에 서로 눈을 마주치며 당황해하다가 나중엔 피식 웃음을 터뜨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몇 분을 자기들끼리 티격태격하더니 다시 룸으로 들어오는데 예비 신랑은 얼굴은 똥 씹은 표정이 되어 있었고 예비 시아버지가 한껏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아니지. 저기요, 선생님들.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아들놈을 좀 귀하게 키워서 말이죠. 그 나이 드시도록 차 한 대 없어서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는 가난한 집안과는 사돈을 맺기 어렵겠습니다. 게다가 사돈 어른 되실 분이 장애가 있다고 하시니 혹시라도 우리 손주가 기형아로 태어날까봐 걱정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결혼은 없던 걸로 아시죠? 예? 뭐라고요? 야, 미진아, 이 아저씨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아빠는 시아버지의 조롱 섞인 비아냥에 일말의 타격감도 없이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하셨어요? 파혼이라고요, 파혼. 우리 아들이랑 댁내 따님은 결혼 못 시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요. 합시다, 파혼. 그런데 그 전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죠. 이것만 하나 보고 가시죠. 정말 재밌을 겁니다. 이제 다시 안 볼 사이인데 마지막으로 재밌는 기억 하나 안겨드리죠. 아빠는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문서 파일 몇 개를 열어서 예비 시부모님 앞에 툭 던졌습니다. 뭐예요? 이게 뭔데요? 한번 쭉 넘겨보십시오. 아, 스마트폰 사용할 줄은 아시나? 워낙 가난하다고 들으셔서 말이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리 다시 줘보시오. 아빠는 스마트폰을 다시 집어들더니 차례차례 그 문서 파일을 읽어나갔습니다. 자, 첫 번째 문서, 등기사항 증명서, 주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땡땡-땡땡번지 소유자 김상만. 두 번째 문서, 역시나 등기사항 증명서, 주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땡땡번지 땡땡 소유자 김상만. 자, 마지막 세 번째 갑니다. 또 등기사항 증명서,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땡땡 다시 땡땡 번지 소유자 김상만. 아, 참고로 김상만은 제 이름입니다. 제가 건물을 강남에 세 채나 가고 있었네요. 재밌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럼 원하시는 대로 파혼 진행하겠습니다. 부디 귀한 아들내미 꼭 좋은 집에 장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미진아, 얼른 가자. 네, 맞아요. 그렇게 세상 둘도 없는 짠돌이 우리 아빠는 사실 건물 합산 가액이 800억이 넘는 강남의 건물주예요. 빌딩 청소일을 했다는 것도 사실 자기 건물은 스스로 관리하고 싶다면서 스스로 자기 건물의 청소일을 자처하신 거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건물 청소 열심히 하는 청소부가 알고 보니 건물주였다 하는 일화가 바로 저희 아빠 얘기예요. 저도 아빠의 그런 검소하고 소탈한 모습을 알기에 굳이 어디 나가서 우리 아빠가 건물주임내 한 번도 떠들고 다닌 적이 없었죠. 아니 잠깐만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강남의 빌딩이 세 채라니. 얘 며느라, 너 그런 얘기는 없었지 않니? 며느라고요? 누가 아줌마 며느리죠? 저는 이제 더 이상 그쪽 며느리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하는데 저희 아빠가 건물주인 걸 굳이 왜 말해야 돼요? 왜요? 저희 아빠가 강남 건물주라고 하니까 갑자기 막 다시 사돈 맺고 그러고 싶으세요?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아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사돈어른.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주머니, 됐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분들과는 저희도 사돈 맺기 싫습니다. 5분 전까지만 해도 저보고 장애인이라면서요. 그랬다가 건물 몇 개 가지고 있다니까 갑자기 사돈어른으로 호칭이 바뀌네요. 그리고 차는요, 제가 어릴 적에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나서 그 뒤로 다시는 안 탑니다. 그것 때문에 제 다리가 이렇게 된 건데 앞뒤 사정도 모르고 함부로 장애인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되죠.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일어납니다. 아니, 사돈어른! 그렇게 저희 가족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고 예비신랑은 차마 부끄러움에 고개조차 들 수 없었는지 떠나는 저희를 붙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자리를 파토내고 돌아오던 날 역시나 저희 가족은 나란히 버스에 앉아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왔던 질문을 아빠에게 했습니다. 아빠 다리는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난 거야? 그리고 왜 차 안 타고 다니는 이유 우리한테는 그동안 얘기 안 했어? 엄마도 몰랐어? 엄마는 알고 있었지, 인석들아. 몰랐으면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같이 버스 타고 붙어 다녀. 여보, 이젠 애들한테도 좀 얘기해줘요. 한 번은 얘기할 때도 됐잖아. 어허, 이 사람이 또 쓸데없는 소릴. 왜 뭔데 아빠, 얘기해줘. 그렇게 아빠는 저희 삼남매에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어릴 적 얘기를 해줬습니다. 중학교 시절 언제나 아빠의 일과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읍내 장터로 달려가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일자리를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일용직 일꾼들은 새벽에 인력시장에서 다 차출이 된 상태라 중학생이었던 아빠가 학교를 끝마치고 장터에 갈 때쯤에는 운이 좋은 날엔 손이 부족한 가게에서 써주는 것이고 운이 없으면 그날 일당은 공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공치면 또 주변 미군 부대를 기웃거리면서 뭐 콩고물 하나 떨어지는 것 없나 서성이다가 어둑해지면 집에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죠. 아빠는 그렇게 어린 동생들 먹여 살리려고 매일매일 가난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그날도 학교가 끝나자마자 읍내 시장으로 가서 동생들을 먹여 살릴 일당을 벌기 위해 고물 자전거를 챙겨서 황급히 나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이었던 서울에서 전학 온 부잣집 딸내미 여학생이 난데없이 붙잡더랍니다. 야, 김상만, 너 오늘 우리 집에 놀러 가지 않을래? 우리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으셨는데 친구들도 데리고 오래. 안 돼. 나 얼른 시장 가서 일당 벌어야 돼. 조금만 늦으면 내 오늘 일자리는 없을 수도 있어. 내가 오늘 하루 놀면 내 동생들도 다 같이 굶는 거야. 너는 부잣집 딸내미라 그런 거 모르지? 속 편한 소리 하지 말고 다른 애들이랑 놀아라. 난 이만 간다. 안녕.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해. 오늘 너희 동생들 먹을 저녁거리 내가 엄마 아빠한테 말해서 다 챙겨줄게. 아니. 일주일치는 챙겨줄게. 그럼 됐지? 얼른 가자, 얼른. 아니, 하고 많은 애들 중에 왜 하필 나야? 너 지금 나 거지라고 동정하는 거야? 내가 네 눈에 그렇게 보여? 아빠는 괜한 자격지심에 그 여학생에게 신경질을 냈습니다. 아니, 난 그게 아니라 사실
오늘 내 생일이거든. 그런데 내가 서울 깍쟁이라고 아무도 나랑 안 놀아주고 유일하게 너만 나한테 잘 대해줬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너 정식으로 초대하는 거야. 같이 가줄래? 늘 동생들을 돌보던 가장의 역할을 하던 아버지는 서울에서 전학 와서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없이 외톨이로 지내던 그 여학생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동생들 생각이 나서 마음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학생들이 시기 질투하거나 못살게 굴 때도 뒤에서 묵묵히 챙겨주며 친구가 돼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학생에게는 저희 아빠가 유일한 친구였으니 당연히 생일에 초대할 유일한 친구 1순위였겠죠. 아빠는 불현듯 올라왔던 자격지심을 누르고 쑥스러움을 감추며 얘기했습니다. 그래? 생일이라고? 그런 줄도 몰랐네. 근데 진짜 내 동생들 저녁거리 챙겨주는 거지? 약속하는 거다. 아이, 그럼 얼른 가자. 히? 그렇게 처음 놀러간 부잣집 여학생의 집은 정말 대궐 같았다고 합니다. 이런 시골 깡촌에도 이렇게 어마무시한 저택이 있다니 아빠는 입이 떡 벌어져서 제대로 다물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너가 상만이구나. 내가 지훈이 아빠다. 우리 딸이 얼마나 네 얘기를 많이 했는 줄 아니? 얘가 서울에서 와서 적응도 못하고 힘들어했는데 상만이 네가 많이 도와줬다고 들었어. 정말 고맙구나. 안녕하세요. 김상만이라고 합니다. 잘해주기는요. 그냥 친구들끼리 다들 사이좋게 지내는 거죠.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가난뱅이가 이런데 초대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소리, 상만아. 이 아저씨도 어릴 적에는 찢어지게 가난했어. 그런데 정말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돈도 많이 벌게 되더구나. 너처럼 고운 마음씨를 가진 아이라면 나중에 이 아저씨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될 거야. 오늘은 마음 놓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거라. 우리 지훈이의 친구가 되어준 것에 대한 이 아저씨의 선물이다. 아빠는 처음 보는 희귀한 음식들이 가득한 진수성찬에 넋을 잃고 허겁지겁 입속에 우겨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날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의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해요. 자, 이제 시간이 늦었구나. 이 아저씨가 차로 데려다 주마. 지훈이 너도 친구 바래다 주는데 함께 가야지. 네, 아빠. 저기 회장님. 지금 밖에 비도 많이 오는데 운전은 제가 하겠습니다. 김 기사님. 오늘은 유만 쉬어요. 우리 딸 친구인데 내가 직접 데려다 줘야지. 자, 상만아, 얼른 가자. 커다란 대골집 주인 아저씨답게 자동차 또한 어찌나 크고 화려하던지 아빠는 그날 모든 일이 다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비가 오는 어둑어둑한 시골길을 운전하시면서 뒤에 탄 아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만아, 앞으로도 우리 지훈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한다. 아저씨가 일만 하느라 늙음하게 얻은 아이라 이 아저씨에겐 얼마나 소중한 딸인지 몰라. 그러니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아저씨가 그 말씀을 하시는 찰나 차량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면서 아빠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주변 사람들의 웅성웅성하는 소리만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초상났네 초상났어. 피를 이렇게 많이 흘렸으니 가망이 없겠구만. 자, 다들 비키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구조작업 힘들어집니다. 얼른들 나오세요. 그날의 사고는 이랬습니다. 그 시절엔 시골길이 제대로 포장도 되어 있지 않은 데다 가로등은 더더욱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비 오는 날 좁은 시골길을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마주오던 커다란 버스가 앞도 잘 살피지 않은 상태로 과속을 하며 아빠가 탄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이죠. 사고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저씨와 함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빠 친구 지윤 양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뒷자리에 타고 있던 아빠만이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거의 반파가 된 차량에 왼쪽 다리가 꽉 끼어서 다리뼈가 심하게 으스러졌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분쇄골절이라고 했는데 글자 그대로 무릎 아래로 다리뼈가 분쇄가 되는 커다란 부상이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그쪽 다리로는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열심히 재활훈련한 덕에 지금 정도로 목발 없이 걸을 수 있을 정도는 됐다고 해요. 그날 겪었던 이 큰 사고는 어린 중학생이었던 아빠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게 됩니다. 거의 걸을 수 없었던 상태였던 아빠는 그 길로 중학교를 자퇴하고 다리를 재활하는 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 과정은 무척이나 처절했다고 합니다. 뼈가 그냥 똑 하고 두동강이 났으면 모르겠는데 산산조각이 난 뼈를 억지로 껴맞추어 놓은 꼴이니 제대로 모양을 만들어서 맞추어 수술하기도 어려웠거니와
아직 성장기였기 때문에 자라면서 얼마나 똑바르게 맞추어질지 예상할 수 없어서 처음 1년은 거의 누워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듬해가 되자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걷는 연습을 하다 풀썩 넘어지기도 수백 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대로 강물에 뛰어들어 죽을까도 여러 번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대로 죽으면 먼저 허망하게 간 아저씨와 친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이악 물고 버텼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다행히도 어느 정도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됐다고 해요. 그쯤 되자 아빠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는 제법 머리가 큰 둘째와 셋째에게 맡겨두고 무작정 서울 강남으로 상경을 했습니다. 너무 큰 트라우마를 남겨준 그 시골 마을을 하루빨리 떠나고 싶었대요. 그렇게 아빠는 아저씨와 친구의 무덤에 꽃 한 송이씩 올려놓고 서울로 머나먼 여정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막 강남 개발이 시작되던 시절 말 그대로 사방이 논밭이었던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빵집에서 일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워낙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빵집이어서 장사가 무척 잘 됐었고 아빠도 경력이 점차 쌓여가면서 꽤 많은 돈을 모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제 막 개발이 한창이던 강남의 땅을 사서 시세가 오르면 팔고 또 다른 곳을 헐값에 샀다가 시세가 오르면 팔고 하는 식으로 점점 재산을 축적했다고 합니다. 왜 흔히들 하는 농담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 많이 받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100이면 100 다 2010년 이전으로 돌아가서 비트코인을 살 거라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7, 80년대 강남으로 가서 땅을 살 거라고 대답하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남의 집가 상승세는 무서웠고 그걸 재빨리 읽은 아빠는 투자 감각을 발휘해 많은 재산을 축적한 거였어요. 아무도 모르는 시골 깡촌에서 태어나 찢어지게 가난해서 산속에서 칡뿌리를 캐먹던 절름발이 소년이 어느새 강남의 땅 부자가 되었습니다. 와, 아빠 인생 정말 파란만장했구나. 완전 영화다, 영화. 말도 마라, 얘. 나는 귀에 딱지가 눌러앉도록 수도 없이 들었는데 니들한텐 죽어도 얘기하지 말라고 어찌나 난리인지 원. 근데 그렇게 돈도 많이 번 양반이 왜 이렇게 자식들한테 쓰는 건 인색했는지. 어허, 내가 늘 말하잖아. 내가 애들 이렇게 안 키웠으면 분명히 벌은 나빠졌을 거라고.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사실 아빠 말이 맞아요. 어릴 때는 그런 아빠의 도를 지나치는 절약 정신 때문에 정말 짜증이 났었는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검소하고 소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때 몸에 밴 습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의 자산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도 성인이 된 이후에나 실감한 거지 자라는 내내 워낙 티를 안 내고 철저한 짠돌이의 모습으로 저희를 기르셨기 때문에 사실 저는 스스로가 별로 부잣집 딸내미라는 인식이 아직까지도 없어요. 용돈도 대학 졸업 이후에는 받아본 적이 없고요. 아무튼 저는 아빠가 그저 짠돌이라서 그 많은 재산을 쌓아두고도 돈 아끼느라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니는 건 줄만 알았는데 그게 어릴 적 사고 트라우마 때문이었다니 몸이 아무리 불편해도 자동차 살 돈만은 끝까지 아끼는 지독한 짠돌이라고 흉을 봐왔던 지난날이 조금 부끄러워지고 민망해집니다. 어릴 적에 스쳐 지나가듯 한번 아빠 다리는 왜 절름발이냐고 물었을 때 왜 아빠가 그렇게 발끈하고 썽을 냈는지도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무튼 그렇게 상견례는 파토가 났지만 다행히 제 마음에 별다른 타격감은 없었어요.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해 숨겨왔던 아빠의 옛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더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죠. 하지만 예비신랑, 아니 전 남자친구는 미련이 아직 많이 남은 듯 했습니다. 처음엔 사실 전 남자친구보다도 그댁 부모님들이 더 미련이 많이 남아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몇 번 왔는데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집안이랑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댁 부모님들까지한테 연락이 오더니 급기야는 저희 대학원 연구실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 중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전해 들었는지 밤늦게 연구를 마치고 연구실을 나서는데 누가 저를 갑자기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얘 아가! 어머나 깜짝이야. 아니 어머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아가, 우리 진성이랑 결혼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다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사돈 어른께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무례를 저질렀어. 제발 용서하고 다시 받아다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의도가 뻔히 보이는 행동, 저 정말 불편하네요. 본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평생 반성하면서 사시길 바래요. 얼른 가세요.
저는 거의 제 바지가랭이라도 붙잡을 기세인 전 시어머님을 냉정하게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너무나 뻔뻔하지 않나요? 저희 아빠 다 듣는데 장애인이라느니 어쩌느니 해놓고 이제 와서 아빠가 부자인 걸 아니까 제 연구실 앞까지 찾아와서 비굴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일까요? 정말 인간의 속물 같은 근성에 치가 떨립니다. 그렇게 전 남자친구 집안과는 완전하게 연을 끊어냈다고 생각했을 무렵 이 파오는 정말 하늘이 도왔다는 확신을 하게 만들어주는 결정적 한 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발신자 번호 표시 제안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뭔가 느낌이 싸하긴 했지만 궁금한 마음에 받아봤습니다. 여보세요? 야, 김미진, 네가 그렇게 잘났어? 니네 집안이 그렇게 대단해? 놀랍게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전 남친이었습니다. 술이 한가득 취해서 한 전화였습니다. 오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무슨 할 말이 더 남아있어서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전화질이야? 야, 나랑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다시 받아줄 만도 하잖아. 근데 너 우리 엄마까지 문전박대했다며? 니네 집안이 그 정도까지 되는 집안이야? 꼴랑 건물 몇 개 가지고 있는 걸로 사람을 이딴 식으로 무시해? 오빠 많이 취했다. 얼른 자빠져 자고 다신 연락하지 마. 야! 내 말 끝까지 들어. 내가 너랑 니네 애미애비 평생 저주할 거야. 알아? 저랑 만날 땐 단 한 번도 술을 마신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술 취해서는 전화로 악담을 늘어놓는 것을 보니 아마도 제가 보는 앞에서만 술을 마시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보여주는 무례함이 그 부모가 저희 가족에게 보여주는 무례함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추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이 직접 제 연구실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면 보통 저와 박사과정 연구원 두어 명만 연구실에 남아있는데 그날따라 다 여자들만 있었습니다. 야심한 시각에 누군가 연구실 문을 쾅쾅 두들겼습니다. 저희가 다 놀라서 문을 열어보니 역시나 술이 떡이 된 전남친이었습니다. 야, 김미진, 네가 그렇게 잘났어? 니네 집안이 그렇게 잘났어? 너 이리 와봐. 내 말 좀 들어봐. 진짜 가지가지한다. 야, 너 진짜 인생 종치고 싶어? 김 선생, 당장 경찰 좀 불러줘. 너 진짜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저는 그날 전 남친이 절 찾아와 술 취해서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다 찍었고 이전에 전화로 악담한 통화 내용까지 다 모아서 경찰에 사건 접수를 했고 정식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연애와 결혼 준비 과정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정상인에 가까운 모습이었던 전 남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술 취해서 행패를 부리는 꼬라지가 그 부모의 무례함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이래서 결혼할 때 그 사람 부모의 인성을 봐야 한단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그 부모의 인성을 물려받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처음엔 돌변한 전 남친의 모습이 처음엔 무서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하늘이 도운 파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 시부모의 무례함을 참고 결혼까지 갔다고 해도 언젠가 이 사람의 이 공격성을 마주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접근 금지 명령이 받아들여져서 이제는 정말 완전히 그 집안과 연을 끊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저는 남자를 만날 때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일부러 더 안 꾸미고 더 소탈하게 하고 만납니다. 원래도 티를 내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파혼하는 과정에서 너무 언짢고 무서운 일을 당하다 보니 이 이후에 저에게 다가오는 남자는 적어도 저희 집안의 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라는 사람의 본 모습만은 온전히 바라봐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을 더 굳히게 된 계기는 개중엔 신기하게 어떻게 저희 아빠의 정체를 먼저 알아내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남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저는 오히려 부자 아빠가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도 듭니다. 저에게 접근하는 남자가 정말 제가 좋아서인지 저희 집안의 배경이 탐이 나는 것인지를 더 눈에 불을 켜고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그 상대방의 부모와 가족들의 인성을 함께 봅니다. 물론 개차반 같은 인성을 가진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드물게 천사 같은 사람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은 정말 드문 경우고요. 인간인 이상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어쩔 수 없이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가족이라면 더더욱 닮을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 반드시 상대방의 술버릇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상식 밖의 부모 밑에서 자랐음에도 참 바르게 잘 자랐다고 생각한 전 남친이었는데 술을 마시면 그렇게 개가 되고 몰상식한 행동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결혼을 앞둔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반드시 자녀가 데려올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상대 집안 부모 형제의 인성도 꼭 함께 파악하시고 그 사람 술버릇도 확실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고 드리는 생생한 조언이에요.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